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어제부터 장맛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비에 대한 느낌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성기였을 때는 비를 맞으며 즐기곤 했는데 지금은 비를 좋아하지만 그런 엄두는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신달자 작가님의 오빠 그리고 남자를 그리워합니다와 견디는 무게가 사랑의 무게입니다라는 두 편의 수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빠 그리고 남자를 그리워합니다에서는 작가님은 의식 중에 무엇인가 잘 안 될 때, 타인의 손이 필요할 때 오빠 혹은 남자가 떠오른답니다.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격이지만 오빠와 남자는 실제로는 없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작은 능력을 얻게 된답니다. 견디는 무게가 사랑의 무게입니다에서는 막내딸에게 주는 반성문으로 기억 속에 잠재되어 습관화된 무심한 말이나 행동과는 이제 작별을 하고 가족이 행복하면 각자 하는 일도 잘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빠 그리고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신달자. 나는 7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한 딸이 죽었고 내가 태어나서도 한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5째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겐 오빠가 있었습니다. 신순규. 대학 1학년 때 자진해서 헌병으로 입대했고 6.25 전쟁 때 사망했습니다. 안양 근처에서 총을 맞았는데 대장을 탱자나무 아래 숨겨두고 대장의 옷을 바꿔 입은 오빠가 앞장서다가 총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장은 오래 우리 집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리 집은 엄청난 환난에 시끄러웠고 아들을 잃은 엄마는 거의 실신 상태로 오빠 무덤에서 30일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밥을 무덤으로 나른 것은 우리 고향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생명 같았던 오빠가 죽자 내 아래 동생인 하나뿐인 아들이 엄마의 생존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8살이었습니다. 오빠와의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오빠가 나를 업어주었던 것과 오빠와 한옥 텐마루에서 가위바위보를 했던 희미한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오빠가 있다는 감정과 오빠가 없다는 감정의 차이는 엄청 컸다고 기억합니다. 딸들만 우글거리는 집에 아버지는 잘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우울했으므로 웃음꽃이 피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뭐가 잘 안 풀릴 때 오빠가 있으면 혹은 남자가 있으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 화려한 젊은 시절 연애도 잘 되지 않았고 흔들리는 내면을 꽉 잡아주는 남자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자가 있다. 내 아이의 아빠가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고 그 이후 죽음이 올 때까지 그는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오빠가 아니라 내가 거두어야 할 환자였습니다. 그 후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자에 대한 기대는 일어나지도 솟구치지도 않았습니다. 연애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것도 내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현실,
이 나이의 숲에서 말하자면 아직 남자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실제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내 살 속에 새겨진 버릇 같은 것이고 아주 덮어버려 그런 기대감조차 꼬집어도 반응하지 않는 무기력으로 변화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을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 방식에 나는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으니 괜찮은 것이라고 나에게 속삭입니다. 가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제임스 다이스는 결핍과 도전의 원동력을 가지고 불가능한 고개를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공학을 종교로 삼고 그 종교에 맹종한 사람입니다. 틀린, 이상한, 다른을 삼위일체로 삼고 그것을 온몸으로 뚫어냈지요. 결국 그는 성공했고 고통의 극한을 넘어서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이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틀리고 이상하고 다른 것은 굴곡과 고통과 외면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삶을 원하겠어요? 그것은 불운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던가요? 나는 고개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개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손잡고 가는 고개가 아니라 홀로 비틀거리며 넘는 고개입니다. 나는 늘 그렇게 홀로 고개를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려운 고비나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때 고개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농축된 인자 중 하나가 바로 고개입니다. 왜 고개가 한국인의 심정과 정서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아마도 우리 한반도가 칠할이 산투성이어서 보는 대로 생겨난 비유법 아닐까요? 고개는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내 삶도 늘 그랬으니까요. 저 고개만 넘으면 그렇게 기대하고 오르면 영락없이 또 고개였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지금이야말로 고개가 나의 삶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 고개를 기꺼이 홀로 넘어야 한다는 남다른 각오가 있습니다. 고개가 내 발을 짓무르게는 했을지 몰라도 눈물에 젖은 얼굴을 냉정하고 사늘한 의지로 키워 이제는 고개와 마주쳐도 놀라지 않습니다. 눈물보다 각오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각오에게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내 의식 중에는 무엇인가 잘 안 될 때, 타인의 손이 필요할 때, 오빠 혹은 남자가 떠오릅니다.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격이지만 내게 오빠와 남자는 실제로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작은 능력이라도 얻은 게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견디는 무게가 사랑의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막내딸에게 주는 반성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질서에서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 존재의 의미일 것입니다. 제 아무리 문화적, 사회적 만족도가 높다 해도 개인의 존재가 무시되고
그 존재의 의미가 압박당한다면 그것은 기본 질서가 망가진 형태일 것입니다. 거대 담론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존재로부터 스스로의 만족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르며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의 만족도와 기쁨, 이익이 중시될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막내딸과 단둘이 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이지요. 사랑하는 막내와 살고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겠는지요. 그러나 언제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 안에 큰 문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지요. 가끔 엇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로 딸아이와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중간 밸브를 또 잠그지 않았잖아. 아침에 출근하는 딸이 밸브를 잠그고 휙 현관문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다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가스 중간 밸브로 딸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많아서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고 딸아이는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왜 딸아이 말이 맞는데도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감기 기운이 있는데 억지로 일어나 생과일 주스를 갈아 화장대 앞까지 갖다준 수고에는 아무런 말 없이 밸브 문제만 지적하고 딸이 휑하니 나가버린 뒤 나는 정지된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런 작은 문제로 마음을 다치고 우울해지고 갑자기 세상이 재미없어집니다. 생과일 주스가 맛있다고 한마디 하고 나서 밸브 잠그는 걸 또 잊었네요 하고 애교스럽게 말하면 어디 덧나나. 옛날 어른들이 한심하게 내뱉는 말처럼 자식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생각할까봐 욕실에 들어가 이를 벅벅 닦았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힘겨움이 있습니다. 막내는 회사 일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 준비하고 회사 나가는 일도 벅찬데 엄마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엄마의 기분은 좀 과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더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로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닌지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나도 그런 일을 잘 저지릅니다. 바로 오늘도요. 나는 딸에게 늘 한 수 깎아서 말을 합니다. 네가 그걸 했단 말이야 라든가 너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라든가 도무지 네가 하는 일이란 하고 얕보는 말을 쉽게 흘립니다. 좀 변명을 하자면 나는 엄마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말은 그렇게 조금 내리깎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엄청난 모순이지요. 아무래도 내가 옛날 교육, 옛날 정서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내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자기 물건은 별거 아니다 하고 자기 집은 이 정도는 어디든 있다 하고 자기 딸은 못난이라 하고 자기 자신은 세상에 없는 빙신 축구라 하셨습니다. 바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게 어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막내와 나는 이 부분에서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막내의 자존감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쁜 엄마였습니다.
요즘은 딸에게 말조심을 합니다. 내 딸 지연이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자신이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조건 밝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생활인의 기본 철학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자식에게 나가 죽어, 저 왼수 싹 없어지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라고 해도 자식은 그게 거짓말인 걸 다 알고 헤헤 웃곤 했었습니다. 결코 집 나간 적이 없지요. 나가 죽는 아이도 없고 없어지는 경우 또한 없었습니다. 과장법이 곧 사랑으로 통용되던 시절, 욕은 오히려 끈끈한 애정의 타액 같은 요소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대와 세대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왔고 사실 나도 그 속도에 발맞추어 왔던 사람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심리학을 강의하고 인간 내면의 진실과 허위를 강의하고 결핍, 외상, 장애, 갈등을 강의하면서 왜 내 딸의 심리적 아픔과 저항에는 눈을 뜨지 못한 걸까요? 나는 왜 딸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젊은 날 무겁고 처절했던 생활의 무게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대무라도 하는 걸까요? 나는 너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나는 비릿한 지난날의 안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긍정적인 사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울해도 위로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만 있으니 우울하지. 생각을 바꾸라고 잔소리 하더니 긍정의 심리학에 관한 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딸이 먼저 읽고 나에게 내민 그 책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사라지게 하고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 연구하고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추구하여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활력을 만들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몰라? 다 알지만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딸의 모든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야단치고 싶어 죽겠는데 내 마음이 긍정의 심리학으로 해결될 것 같니? 그렇게 쏘아주고 싶었지만 그 책을 얌전히 읽었습니다. 지연이는 많은 책을 가져다 줍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영성가 마틴 술레스케의 가문비 나무의 노래, 바이올린과 순례자와 안셀름 그린의 황혼의 미학도 읽으라고 가져다 줬습니다. 나를 공부시키는 딸입니다. 특히 이 책들은 10번을 읽어도 감동을 주는 아름답고 귀한 책들입니다. 고맙고 대견합니다. 가족이란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도 알고 보면 가족과의 어려움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각자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가정 행복 프로그램을 짜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아내를 회사에 모셔와서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는 등 한 달에 한 번 가족과의 행복을 회사 일과 병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속에 잠재되어 습관화된 나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과는 이제 작별을 해야 합니다. 자발성과 창조성으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 나이에도 다시 상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나는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지연이가 결혼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멋지게 잘 살아가면서 요즘은 신학대학에 다니며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내게 강의합니다. 그때 나는 행복합니다. 영세를 받은 지 50년이 되어 가는데 성경도 종교 이론도 무지합니다.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안고 살아온 것이 종교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벅차고 감미롭고 충격적인 성경의 부분들을 막내로부터 듣곤 합니다. 젖먹이 막내가 요즘은 내 스승입니다. 엄마랍시고 감정에 자제 없이 막 풀어놓는 엄마의 말을 막내딸이여 용서하시라. 막내에게 주는 이 반성문을 쓰게 하신 성모님 감사합니다.